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21번 항목이 되겠네요. 유기축산에서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가축에 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의사의 처방하에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동물약품,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 그것을 정상적인 휴약기간이 다 정해져 있죠. 휴약기간이라 하면은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이 약을 최소한도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며칠 전까지 사용을 끝내야 된다. 그것이 휴약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동물약품, 유기축산의 경우는 더 세밀하게, 더 안전성에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2배 이상 각 약품이 지정하는 휴약기간이 예를 들어 15일이다. 그럼 유기축산에 있어서는 곱하기 2를 해서 30일 이상의 휴약기간을 지나야 그래야 이걸 도축을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배. 기지현상 또 나왔네요. 기지현상을 경감하기 위한 방지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지현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지현상을 줄이려면 옳지 않는 것은 연작을 하면 안 되죠. 돌려주기를 해야 됩니다. 담수, 물을 갖다 집어넣는다. 이거는 기지현상을 억제가 되고 답이 비료를 많이 줘도 안 될 것이고 무경운, 여기서 연작이 아니라 윤작, 돌려주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생물과 공생하면서 공중 질서를 고정하는 토양 세균은 뭐냐. 우리가 공중 질서를 고정한다. 공기 중에는 78%의 질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질소를 일정 세균이 이걸 갖다가 흡수를 해가지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로 만듭니다. 뿌리옥균이라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주로 콩가식물, 둑가작물에서 이와 같은 것을 이용을 하는데 세균, 그것을 작물에서 뿌리에서 작용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아조토박터,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리조비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조토박터, 클로스트리디움, 리조비움 중에서 리조비움은 공생을 하면서 토양 세균, 공생 함께 그러니까 작물하고 세균하고 공생을 하면서 이와 같은 질소를 고정을 해내는 세균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공국량이 가장 적은 토양은 공국이 큰 거는 입자가 잔 거, 점토 함량이 높은 것이 공국이 크고 입자가 큰 모래라든가 자갈 이런 것은 공국이 적습니다. 그래서 용종 밀도가 토양에 공국량이 큰 토양은 용종 밀도가 낮고 그 다음에 공국량이 적은 토양은 용종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카드뮴, CD죠. 카드뮴, 중금속에 대한 내성이 가장 작은 작물, 내성, 이겨내는 성질이 가장 작은 작물, 그걸 물었습니다. 자, 둑가작물, 화분가작물. 그래서 둑가작물은 화분가작물에 비해서 비교적 중금속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흡수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이 흡수를 해도 피해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내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둑가작물, 콩은 둑가작물이죠. 밭벼, 옥수수, 밀, 벼 이런 것은 화분가작물입니다. 그래서 한 시험 성적에 가면은 콩은 0.432 mg per kg이고 벼는 0.176, 옥수수는 0.06, 감자는 0.044, 부추는 0.011.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콩입니다. 콩, 둑가죠. 시설 채소 토양에서 염류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틀리는 것은 담수에 의한 제염,
담수, 물을 가둬두는 거죠. 작물 재배, 객토 및 암거 배수 전부 다 해당이 되지만 돈분, 돼지 분뇨죠. 그걸 퇴비로 사용했을 경우는 질소질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토양에 그대로 잔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유기사료의 첨가물로 가능한 물질은 유기사료에서 첨가물로 가축의 대사 촉진하기 위해서 합성화합물, 비단백대 질소화합물, 성장 촉진제 이런 건 전부 다 유기가축에서 유기축산에서 이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골분, 순도 99% 이상의 골분, 뼈죠. 이건 칼슘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유기물. 무기물은 해당이 안 되지만은 무기물도 합성된 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은 이 뼈 이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종자의 휴면, 잠자는 거죠. 원인이 아닌 것은 종자의 기계적 저항, 그 다음에 종피의 껍질이죠. 산소 흡수를 저해한다. 배의 미수, 배가 있고 배유가 있죠. 그게 숙성이 안 되면은 휴면에 들어가죠. 하지만 후숙, 어떠한 과일이 아니면은 어떠한 종자가 충실히 완숙이 되도록 이렇게 거치는 기간, 후숙이 되지 않는 것은 과일의 경우 그 단맛, 당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숙성이 되는 거, 그 후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후숙은 오히려 휴면을 억제하고 정상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염해지, 간척지 토양이죠. 개량 방법으로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암거나 명거를 해서 물을 빼준다, 물을 대준다, 석회물질을 시용을 한다. 전부 다 해당이 되지만은 옳지 못한 것은 전층을 기계 경운을 수시로 한다. 경운을, 논가리, 밭가리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잎단이 파괴가 돼가지고 오히려 염해지 개량을 억제,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 사료 작물 중에서 두과 작물에 해당되는 것은 라이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옥수수 전부 다 화분과 작물이지만 동부, 녹두, 팥, 콩, 알팔파 이런 건 전부 두과 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중 윤작의 효과가 아닌 것은, 윤작, 돌려짓기의 효과가 아닌 것은, 돌려짓기로 하면은 잡초가 억제가 되죠. 돌려짓기를 하게 되면. 이건 증가가 된다고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32번. 다음 중 도복, 쓰러지는 거죠. 피해가 아닌 것은, 도복 쓰러지게 되면 암만 해도 수량이 줄어들고 품질이 나빠지고 밑에서 부패가 되고 나달이 썩기 때문에 간작물에 대한 저해. 중간에 어떤 작물을 뿌리콜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작물을 심었다. 쓰러지게 되면 그게 정상적으로 생육을 못 하겠죠. 또 이게 도복이 되게 되면은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벼가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죠. 기계화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확 작업의 간편이 아니라 불편이 되겠습니다. 작물이 최초에 발생하였던 그 지역을 작물의 기원지라고 합니다. 기원지, 원산지, 기원지. 벼는 인도 내지는 중국의 안남성, 원남성 그쪽 지역이 벼의 원산지고, 참깨는 인도, 수박은 이집트, 인삼은 진생이라고 해서 한국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산 인삼이 세계 최고의 의tum의 농산물이 되는 겁니다. 자, 토양의 화학적 구조에서 규산과 알루미늄, SY가 AL이 1:1 격자형 비율로 속하는 광물은 어느 것이냐. 몬모릴로나이트, 일라이트, 버미큐라이트, 그건 2:1. 규산과 알루미늄이 2:1로 이렇게 서로 치루떡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카올리나이트는 1대1 규산층 하나, 알루미늄층 하나 이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카올리나이트 형태의 토양 구조고 우리나라 대부분은 카올리나이트의 토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땅갈기 경운의 특징에 해당 사항으로 틀린 것은 땅을 깊이 갈면은 땅속 깊이에 물이 들어가 수분 손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갈게 되면은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토양, 작토층이라고 그래요. 그걸 더 늘려주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한다 아니면은 보관한다. 양분을 보관한다. 그런 그릇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1번입니다. 토양 용액의 전기 전도도 EC라고 얘기를 합니다. EC.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토양 속의 염류, 비료를 주게 되면은 그것이 일정 부분 작물이 이용을 하고 일정 부분은 토양에 잔류가 되어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염류, 그것이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느냐, 그걸 조사 측정하는 기술이 염류 측정입니다. 염류 농도 측정, 전기 전자도. 전기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전기가 잘 통한다. 이게 수치가 높아진다. 그건 염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염기에는 전기가 잘 흐르기 때문에. 반대는 염농도가 낮다. 이와 같이 해서 토양 속의 염농도, 염류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전기 전도도 측정 기술이 되겠습니다. 산화철이 존재하는 토양에 물이 많고 공기의 유통이 좋지 않은 곳의 토양 색깔은 어떻게 되느냐. 공기 유통이 좋지 못한다. 논과 밭을 봐서 밭의 형태는 물이 잠겨있지 않습니다. 논은 주로 물을 대주기 때문에 물이 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합니다. 환원층이라고 해요. 환원층. 그래서 산소가 적기 때문에 논은 회색 내지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구조가 됐습니다. 논 토양을 보면은. 하지만 대부분의 밭 토양은 물이 고여있지 않고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붉은죽죽은 산적토, 색깔 자체가 젓갈색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회색 2번 정답은. 다음 중 염기성 염에 해당되는 암석은 뭐냐. 염기성, 암석. 우리 화성암으로 주로 대한민국 땅이 많이 되어 있는데 바위가 아니면 돌멩이가. 근데 제주도는 화성암이 아니라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무암은 주로 염기성 염이에요. 화강암은 산성암이에요. 산성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암석 자체의 산성화 토양으로 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화성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지만은 현무암, 제주도라든가 충청북도, 단양, 제천 이쪽에는 석회암, 현무암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염기 포화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염기 포화도. 이거는 주로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그걸 따져가지고 염기 포화도는 칼슘 이온은 플러스 2가 양이온이에요. 나트륨 플러스 1가 이것도 양이온. 마그네슘 플러스 1가 이것도 양이온. 플러스를 나타내면은 양이온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음이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양이온에 해당이 돼요. 질소도 양이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루미늄, A의 경우는 음이온입니다. 시비량, 비료를 주는 양을 작물에 이론적 계산을 위해서 어떤 작물에 비료를 얼마나 주었느냐 그걸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여기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비량 계산식은 작물의 비료를 흡수한 전체 양에서 이 흡수한 양 중에 천연으로 공급되는 양이 있습니다. 벼농사를 지을 때 물을 대주게 되면 물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질소도 들어있고 인산도 들어있고 가리질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량을 빼고 나서 내가 실제 얼마를 몇 킬로를 줘야 되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물의 흡수율,
그걸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정답은 비료 요소 흡수량에서 천연 공급량을 빼가지고 비료 흡수율로 그 수치를 나눠주게 되면 이론상 내가 작물에 비료를 얼마나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논과 밭의 경우 밭에서는 이론적으로 논보다도 천연 공급량 비료가 적기 때문에 논보다도 비료를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벼직파재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직파가 뭐냐, 모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기계모를 만들어가지고 모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기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모자리를 만들지 않고 몇 판을 만들지 않고 벽시 그냥 나달을 그대로 논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럼 모내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노동력은 경감이 되겠지만은, 자, 모를 하나씩 이렇게 심는다. 그럼 흙 속에 이 모가 이렇게 꽂히게 되기 때문에 흙에 의해서 이게 지지가 됩니다. 그게 쓰러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냥 벼알을 뿌려놓게 되면은 이게 토양 겉에 나오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쓰러지는, 도복에 그만큼 강해지고 도복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잡초가 훨씬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 바로 직파 재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닌 것은, 장점이 아닌 것은 노동력도 절감되고 생육기간도 단축되고 토양의 가용 영양분도 조기에 이용이 가능하지만은 도복 방지가 아니라 도복이 조장이 된다. 도복이 늘어난다.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표토에 염류 집적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은, 염류 집적. 염류 집적은 강우, 비가 와서 세척의 기회가 있게 되면은 염류가 집적이 적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씌워놓게 되면 염류가 집적될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인삼을 재배하다 보면 대부분이 인삼은 반그늘 식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공중에다가 반그늘을 만들어주죠. 반음지 식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우를 어느 정도 차단이 돼가지고 거기에 염류가 발생될 소지가 높습니다. 정답은 인삼밭이죠. 다음 중 멘델의 법칙과 거리가 먼 것은, 멘델은 우성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그 세 가지가 멘델의 3대 법칙입니다. 거기서 아닌 것은 최소의 법칙이죠. 최소의 법칙은 리비라는 학자가 있어요. 양분을 주게 되면 질소인산가리 여러 가지 작물이 필요한 16가지 양분이 있습니다. 그걸 줬을 때 가장 부족되는 비료 양에 따라서 작물의 생육 속도가 결정이 된다. 성장 속도가 결정이 된다. 수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최소 양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멘델의 법칙하고는 관계가 없죠. 다음 중 중경, 긴매기를 중경이라고 그러죠. 중경의 효과가 아닌 것은 토양 수분의 손실이 아니라, 중경을 하게 되면은 밭을 맨다든가 호미로 쪼아주게 되면은 여름철에 건조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굳어지게 되면 겉에 표피층이 딱딱 굳어집니다. 그럼 표피층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게 공간이 굉장히 치밀하게 밀집하게 조성이 돼 있어 밑에서 수분 삼투압에 의해서 지하에 있는 수분을 훨씬 증산량, 건조 피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호미로 만약에 중경을 해주게 되면은 그 피막층을, 이게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파괴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양분 손실을 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병충해 방지법 중 경종적인 방지법으로 옳은 것은, 경종적인 방법, 벼의 경우 보온육묘를 한다. 풀잠자리를 사용한다. 이 풀잠자리 사용하는 것은 진딧물 방지에서 천적에 해당이 돼요. 천적은 동물이 되기 때문에, 미세 동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생물적 방지에 해당이 됩니다. 생물적 방지. 그래서 경종적 방지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바로 풀잠자리, 이걸 갖다가 집어넣는 거,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